대표님은 특이하신데요? 대중문화의 영역을 담당하셨는데 네. 또 명리학까지 섭렵을 하셨어요. 네. 명리학을 배우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네. 이제 40대 초반에 이제 대동맥이 파열되면서 거의 이제 죽음 직전까지 간 적이 네. 있습니다.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의사가 주치의가 이제 아무래도 더 오래 가기 힘들 것 같다. 그게 사실상 이제 또 두 번째 사형 선고를 받은 셈이 됐죠.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요양을 굉장히 길게 했는데, 너무 한순간에 인생이 이제 모든 게 무너진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때 저는 정말 느닷없게도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간을 요양하는 곳에서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독학으로 그냥 이것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주풀이 뭐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명리학 이러면 이제 또 학문의 범주로 들어가니까 어려워하거든요. 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명리학은 뭔지 네. 한번 정의를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뭐 명리학은 글자 그대로 이제 네. 사주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학술 체계라고 할 수 있고요. 하늘의 이치, 그러니까 결국 그 우주와 인간의 이치를 다루는 영역을 이제 그 명리학이라고 하고, 땅의 이치를 다루는 것을 풍수학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의 몸에 다루는 것을 이제 한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명리학은 글자 그대로 인간의 운명의 이치에 대한 동량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명리학에 들어있는 나의 운명은 바꾸거나 거스를 수는 없는 겁니까? 흔히 마치 우리가 운명에 대한 제일 첫 번째 그 편견은 사람의 각자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변할 수 없다. 뭐 이제 이른바 운명 결정론인데요. 저는 이것이 가장 명리학에 관한 가장 초보적인 오해이자 그리고 거대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큰 틀의 어떤 운명은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태어난 생명은 언젠가는 죽어 살아 없어진다.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은 저는 얼마든지 방어하고 또 혹은 또 바꾸고 스스로 개혁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본래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명리학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동양의 사상의 핵심이 음양오행인데요. 네. 그 음양론의 핵심이 뭐냐면 음과 양이 딱 고정돼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또 음 속의 양이 양 속의 음이 끝없이 변화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2000년 이상 전부터 동양의 현인들은 우주 만물의 핵심을 변화라고 봤어요. 아니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가 변화하고 있는데 인간의 운명 따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왜 운명이 결정돼야 되냐면요, 이건 굉장히 상업적인 논리죠. 나는 제가 이 선생님의 사주를 보는데 당신의 운명은 결정돼 있으라고 내가 얘기를 해줘야 저한테 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런 세속의 어떤 그런 논리가 명리학을 굉장히 모욕하고 더럽혀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나도 명리학에 관심이 있는데 나도 내 사주를 내가 풀어보고 싶다. 네. 그 정도 경지에 가려면 얼마나 공부해야 됩니까? 네, 저는 뭐 상담보다는 이제 교육을 더 많이 하고 하는 편인데요. 뭐 여러분들 나가서 갑자기 돗자리 펴놓고 이제 영업할 게 아니고 명리학이란 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내 삶을 어떻게 좀 더 고양시킬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것에 이제는 포인트가 놓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년에서 2년 정도면 충분히 자신의 삶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하나의 어떤 내비게이션, 레퍼런스로서 저는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명리학의 대중화를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명리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을 텐데. 그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흔히 4차 혁명기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가 대가족 제도의 해체. 네.
그리고 이제 그 완전 고용 신화의 종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전에 비해서 훨씬 풍요로워진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내면의 불안정성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 연령이 자꾸 내려가고 있어요. 네. 사주를 보러 가는 사람들은 주로 할머니들이 이렇게 주 고객이었는데 요즘은 20, 30대 여성들이 주 고객이에요. 그만큼 불안한 거죠. 이런 그 혼란 속에서 좀 최대한 어떤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삶을 완전 연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찾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중에서 저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 중에 하나가 명리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대표님을 이렇게 만나면 다들 제 사주 좀 봐주세요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사주 상담을 하러 오는 층도 있을 텐데 아까 20, 30대 여성이 많더라 해주셨는데 연령별로는 그렇고 직업별로는 어떻습니까? 누가 그렇게 찾아옵니까? 뭐 정치인들 이제 내년에 바쁘시겠네요. 특히 선거철이 되면 그렇죠. 선거철이 되면 그렇습니다. 사주에 제일 관심이 많은 직업이 세 종목이 있어요. 네. 하나가 정치, 두 번째가 사업, 세 번째가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도 많아요? 이 세 직업의 공통점이 있죠. 새 직업에 대중을 상대로 하는? 뭐 다 대중을 상대로 하긴 하는데요. 제일 본질적인 공통점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아니 엔터테인먼트는 뭐 캐스팅에 대해서 와요? 뭐 캐스팅도 오고요. 뭐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새로운 드라마가 들어간다. 네. 연출자 사주. 그다음에 주연 배우 사주 1, 2, 3, 4. 그게 합이 들었나? 이렇게 누가 제일 그래요? 뭐 이런 이제 그부터 뭐 제가 정치인 사업하시는 분 뭐 엔터테인먼트 얘기 예를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그 궁금함, 불안함은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저는 거의 다 동의를 합니다. 네. 사주를 볼 때 우리는 대부분 이제 신년에 내 사주를 보는데 사주를 볼 때 미리 알고 가서 보면 좀 좋을 만한 몇 가지를 또 추려주셨더라고요. 한 가지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주 보기 좋은 시기가 있다. 네,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실은 사주는 1년 365일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오늘 내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지금에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갈 건지. 네, 거기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건데요. 그 선택하는데 매번 필요한데 매번 어떻게 서로 볼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스스로가 무장하는 길인데 그게 귀찮으신 분들은 제일 첫 번째 타이밍은 저는 연말이라고 봅니다. 연초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우리가 말하는 연초가 연말이죠. 왜냐하면 명리학에서 연초는 입춘 2월 초거든요. 이제 양력으로는 하는 12월에서 1월 초 정도 사이가 전작 좋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해의 기운이 바뀌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아무래도 그 다음에 1년에 대한 좀 자신만의 어떤 전략 전술을 수립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된다라는 거. 보통 보시면 이제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오시는 분이 대부분 그렇죠.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은 수습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좀 미리 이렇게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두 번째가 좋은 사주 상담가를 찾는 방법.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상담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전국적으로 뭐 온 동네마다 없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누구나가 다 이렇게 공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제가 이 팁을 하나 드리면 요즘은 다 상담하시는 분들이 다 어떻게든 온라인을 통해서 자기를 다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뭐 블로그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좀 유심히 먼저 보시고 아무리 뛰어난 그래도 해안을 가시는 분이라도 상담자 나하고는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말을 좀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는 분도 있고 내 말은 안 들어주는데 그냥 정확하게 말만 해주는 게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쭉 통해서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시면 그 상담자의 스타일이 쭉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야 좀 만족도가 조금이라도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꼽아주신 게 사주 볼 때 질문을 잘해라. 네. 질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질문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좁혀서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꼭 듣고 싶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질문해야 예, 질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질문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은 내가 현재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조건이고 또 이런 의욕이 있는데 또 이런 기회가 생겼는데 어떤 것이 저한테 가장 적합하고 하게 되면 좀 쫙 좁혀지잖아요. 네. 그러면 상담의 내용도 굉장히 구체화되게 됩니다. 아니 저도 신년에 제 걸 이렇게 무료 인터넷 봤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귀인을 만나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보신 프로그램이 그렇게 조금 수준이 그런 높지는 현재 높진 않아요. 인터넷 솔루션들이 사주 해석의 솔루션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몇 달 전, 1년 전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글자들을 재미로 보는 운세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몇몇 어떤 그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그냥 어설픈 역술가들보다 더 뛰어난 이런 오프라인 상담을 이제 대체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도 이미 그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첨단의 수술 로봇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모든 것이 이제 그런 AI가 한다고 하면 그럼 의사라는 직업이 없어질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외로운 내가 어떤 다른 인간과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또 위안도 받고 그렇죠.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은 어떤 특히 명리학 상담의 어떤 것이 어떤 단순한 어떤 기술적인 테크닉보다는 그런 인간적인 성숙을 갖추는 어떤 그 현명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 요 얘기는 사주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건데 좋은 얘기하고 나쁜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이제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거죠. 좋았던 것과 나쁜 것을 한번 스스로 한번 놓고 보면 나빴던 것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 묻는다면 좋았던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걸 전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가령 이렇게 이걸 갖다 협박조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이거는 이제 폭력이죠. 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네. 그 안 좋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나의 약점에 대한 얘기이고 그 약점을 성찰하게 해준다면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솔루션까지를 그 약점들을 어떻게든 약점을 최소화하고 혹은 약점을 장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솔루션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눈다면 좋고 안 좋은 얘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안 좋은 얘기들을 할수록 그 사람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삼가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가끔이 아니지 매일 매일이죠. 선택이죠. 매일 선택인데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 특히나 내 인생이 바뀌는 직장, 뭐 결혼, 그리고 이제 퇴사. 정말 중대한 결정이에요. 그럴 때 사주를 참고하는 거 이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앞 시간에도 이제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를 아는 것 이것만 알아도 사실은 이제 내 삶의 많은 것들이 이제 그 선택에 몰고 오는 결정들이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10억을 벌면, 1억을 벌면 10억을 벌고 10억을 벌면 100억 정도 벌어야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100억을 벌고 보니까 이건 돈도 아니고 한 1000억은 벌어야 그래도 뭐 빌딩 비슷한 거 하나라도 살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삐끗하면 이제 그 재산은 전부 없어지거나 혹은 감방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선택들이 사실은 모이면 그게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은 누구도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명리학은 또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당신에게 맞는 힌트들을 굉장히 친절하게 줄 뿐이죠.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탄생의 순간입니다. 그 탄생의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명리학에서도 생년월일시 이걸 받아서 그걸 토대로 해서 풀어주시잖아요. 내가 언제 태어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그걸 태기를 해서 날짜를 정해서 태어나는 게 중요합니까? 사실 저한테도 많은 의뢰가 들어옵니다. 뭐 힘이 있으신 분들부터 시작해 뭐 손자가 이제 곧 태어나는데 뭐 이런 뭐 수술 시간을 좀 만들어 달라 뭐 저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또 실제로 뭐 그런 것으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저는 명리학이 절대 탄생과 죽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명리학은 태어난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의 현실적인 인간의 욕망을 다루는 영역입니다. 탄생과 죽음은 우주와 신의 영역이죠. 그리고 내세나 전생은 종교의 영역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태기를 해서 제왕절개를 해서 태어나도 그것조차 그 아이의 운명이다. 근데 과연 그것이 과연 그 아이에게 좋을 일일지 아닐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안 좋은 쪽에다가 들겠습니다. 그렇게 무리한 태길로 태어나서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 해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시간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사 선생이 제일 편한 날짜에 잡으라고. 우리가 명리학 사주할 때 자 생년월일시 얘기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생년월일시가 같은 사람도 상당할 있습니다. 텐데 그러면 그들의 운명이 비슷합니까? 명리학의 이 명식의 정확한 가짓수는 51만 8,400가지입니다. 100명 정도가 저랑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 다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절대? 그렇진 않죠. 아니죠. 내가 어떤 한 시간의 우주의 길을 타고난 건 맞아요. 그건 저의 그릇이에요. 이것이 온전하게 현실 속에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만약에 저하고 이 선생님이 같은 날, 같은 시,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나를 낳고 나를 양육한 부모의 사주까지 같을 확률은 0입니다. 극히 드물죠.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시 그래서 태어났어요. 이거 이제 잘한단 말이죠. 교육을 받아요. 우리나라 특히나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갈 것인가. 그거 물어보는 사람 많죠. 어찌 보면 오히려 거꾸로 이런 특히 아이들의 입시, 그다음에 자기 전공을 정하고 하는 것은 좋은 대학을 득하게 해주는 데는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사람의 아이들의 어떤 그 적성과 성격을 판단하는 데는 명리학이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된다. 그러면 이 아이가 좀 더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좀 더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은 단순히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가 좀 더 성취해 가는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승리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극소수의 아이들만이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나머지는 일상적인 패배의 경험을 20살도 되기 전에 너무 많이 강요해요. 꼭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있나? 오히려 얘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얘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은 그 다른 가능성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의 타고난 사주, 명리학에 기반한 나의 운명과 반하는 진로를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을 누가 봐도 저분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는데도 정작 본인은 뭔가의 공허함, 뭔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어떤 아쉬움, 자기 삶의 행복 지수가 낮은 거죠. 자기의 운명의 그릇에 맞는 길을 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남들 보면 뭐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자기 삶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높고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혹시 사주 좀 하고 이렇게 보면 그것을 제 식으로는 자기 사주에 올라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신의 사주에 올라타서 사는 사람들은 하는 일이 비록 남들한테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저는 반복적으로 발견했어요. 공부가 끝나고 뭐 취직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어떤 회사에서 보니까 사주 역학 하시는 분들한테 그 직원들 지원한 친구들 사주 주고 어떤 친구가 적합하겠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한국 경제를 이끄신 많은 회장님들이 그러셨죠. 근데 또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내 사주하고 맞는 직장이 어딜까를 요즘 물어보는 친구들도 많다고 해요. 맞습니다. 예. 그게 맞는 길인가요? 사실 그 답들은 사실 다 자기 속에 있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늘 처음 만난 그 역술가가 니에 대해서 잘 알겠냐, 니 자신에 대해서 니가 제일 잘 알겠냐. 그럼 답은 니가 다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좀 꺼내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자신의 조직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뽑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문제가 됐잖아요. MBTI 아닌 사람들은 응모하지 마시오. 네. 즉 나한테 저 사람의 능력은 상관없고 저 사람의 앞으로 삶의 가능성은 상관없고 나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 아닌가. 그런 적인 논리는 굉장히 폭력적인 논리가 되기 쉬워요. 어떤 그런 배제를 위한 논리. 피고용자 입장에서 내가 직장에 어디가 잡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직장을 갈 것인가 또 어떤 종목에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사실 자기가 그 정도 나이쯤 되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이목도 두렵고 누구나가 꿈꾸는 어떤 그런 것들로만 사람들이 이제 일방적으로 몰리는 거죠. 근데 그 몰려가는 것이 이미 자신의 삶에 윤택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자기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런 확신을 만드는데 저는 많이 명리학이 앞으로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평생 반려자를 만나야 될 텐데 결혼입니다. 네. 결혼할 때 요즘에는 많이들 안 보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궁합 때문에 궁합 안 맞는다고 파혼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있었죠. 그 궁합은 어떻게 보십니까? 명리학에서 오히려 가능한 것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잘 맞냐가 아니에요. 부부의 제일 좋은 결과가 뭐겠습니까? 윈윈이겠죠. 네. 모두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서로 상생해줘. 상생하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전보다는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내 삶이 훨씬 좀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한 명만 좋아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은 비즈니스다라고 하는 말이 한 명만 이익을 본다면 그 거래는 이어지지 못합니다. 내가 한쪽에 손해보는데 누가 그걸 계속 하겠어요. 그러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다른 우리가 각자 다른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를 저는 명리학이 얘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둘이 같이 늙어가서 중년이 됩니다. 중년엔 뭘 염두에 둬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건강이겠죠. 두 번째는 이제 중년 되면 이제 아이들도 있을 거고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재물운, 건강운, 아이, 자식운. 어른이 된다는 거는 나가서 밥벌이를 한다는 거거든요. 밥벌이가 단순히 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오는 것도 있지만 내 삶을, 내 자아를 실현하는 어떤 사회적 실현의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걸로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이 판단되고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중년에 너무 많은 의미의 무게가 지금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참 힘듭니다, 중년이. 왜 잘 안 풀린다고 네. 사주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그런 분들이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사주에 부족한 부분을 이름이 보충해 줍니까? 네. 그것이 뭐 완벽한 어떤 그 해결이라고 절대 보지 않지만 이름은 나를 대변하는 어떤 하나의 추상적인 에너지입니다. 근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름은 자기가 짓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네. 뭐 옛날 같은 여성분들 옛날에 뭐 말순 뭐 이런 분들은 그 이름이 평생 트라우마가 되신 분들이 그냥 있어요. 막 졌죠, 그냥. 우리가 흔히 이제 정신과적으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그
자신이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 그 본질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 공통점은 자기 이름조차도 좋아하지 않아요. 이름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계명은 모든 것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어떤 하나의 어떤 분위기를 바꿔준다는 점에서 권장할 수는 없지만 뭐 비용 대비 생각한다면 크게 나쁘지 않은 하나의 선택지는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중년을 넘어서 노년에 접어들어요. 노년운 또는 말년운이라고 얘기하는데 노년운, 말년운이 좋다는 건 뭡니까? 말년운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좋은 팔자, 나쁜 팔자는 없지만 굳이 좋은 사주가 있다면 저는 말년운이 좋은 사주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나쁜 사주는 제가 보기에는 초장 끝발, 개 끝발 사주입니다. 초년운만 좋고 쭉 나쁜 거. 근데 이제 말년운이 좋다는 것은 사실은 일단 장수를 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장수를 하면서 건강한다는 뜻입니다. 큰 복이죠. 큰 복입니다. 이것만 해도.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말년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명리학에서 말하는 이제 이른바 식신운입니다. 식신운. 이 식신운은 게 단순히 옛날에는 먹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우리가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왜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러잖아요. 이거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같이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이게 말년운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이 있으려면 밥값도 좀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물운이 있어야 되는데 재테크, 투자, 재물운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네, 흔히 우리가 명리에서 이제 재물운을 크게를 보면 정제운과 정제와 편제라는 걸 나누는데요. 글자로 정제는 자신의 몸에 지닌 단정한 재물. 그러니까 내가 한 노동만큼 버는 거. 우리 월급 같은 거죠. 은행의 이자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편재운은 뭐냐면 좀 삐딱한 재물인데요. 뭐 상속을 건다든지, 뭐 복권에 당첨된다든지, 뭐 투기를 해서 번다든지,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제든 편제든 이 재물의 재물운에서의 핵심은 돈을 버는 데 있지 않고 돈을 쓰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는 전부 다 돈을 많이 버는 것들만 생각을 한 교육을 받고 뭐 유튜브 찾아다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100만 원으로 가장 멋지게 쓰는 법, 1000만 원으로 가장 멋지게 쓰는 법, 그거 괜찮네. 1억 원으로 가장 멋지게 쓰는 법,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이죠. 사람들이 돈을 쓸 줄을 모르기 때문에 큰 돈만이 자신에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편제적인 일확천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재물은요 재앙이지 절대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려면 바로 자기가 어떻게 소비할 줄을 아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명리학이 그게 있습니까? 그 부동산, 그러니까 풍수 여기에 대한 것도 있습니까? 내가 재화를 이렇게 불어들이는 데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투자를 하는데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특화된 감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꼬박꼬박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축을 하고 뭐 청약 부금 붓고 이제 이런 또 그 포트폴리오를 가져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평생 넉넉하진 않지만 쓸 돈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나중에 연금 받고 자신한테 최적화된 어떤 그런 축제의 방식 또한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태어날 때 생년월일시가 있듯이 내가 이제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의 그 시기 정도도 사주에 나와 있습니까? 예, 저는 뭐 이렇게 뭐 죽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탄생과 죽음에는 개입할 수 없다. 명리학은 그런 거는 가능하죠. 이제 건강. 어떤 부분에서 어떤 때에 내 몸의 컨디션이 이제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건강을 조심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떨어지면 이제 결국 세상을 이제 떠나야 되는 순간이 되고요.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 우리가
더 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뭐냐면, 늙어서 죽는 것은 천복이죠. 근데 이제 사고를 통해서 이제 천수를 당하지 못하는 거, 네. 자신이 누려야 될 걸 누리지 못하는 거. 특히 이제 우리 교통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을 해야죠. 그 확률을 줄여야죠. 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유념하는 것이 훨씬 우리가 장수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리학을 통해서 그걸 삼가고 조심할 수 있다. 네. 저희 제작진이 대표님 유튜브 채널을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요주의 인물 이런 코너가 있어요. 이게 어떤 코너입니까? 내가 살면서 주의해야 될 인물이거든요. 뭐 요주의 인물에는 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냥 금주의 인물, 이번 주의 인물, 이런 요주의 인물. 예.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요주의 인물. 뭐 저건 재미로 그냥 이렇게 했고요. 그 한 주에 지금 국내 국외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람들, 혹은 역사적으로 그 한 주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남긴 사람들 중에서 이제 성년의료실을 추적할 수 있는 사람 분들을 모셔다가 사주만 모셔다가 그 사주를 한번 같이 분석하고 어떤 힘으로 이제 이후로 일어나게 되었고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떤 살아 계신 분이라면 만약 정치가라면 정치적 전망, 뭐 경제인이라면 뭐 경제적 전망, 명리학적으로 해석해보는 어떤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들 사주를 좀 해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우선 뭐 저희 채널에서 아니면 뭐 주식하시는 분들 뭐 이분은 거의 뭐 바이블이죠. 워렌 버핏의 사주는 어떻습니까? 저희 워렌 버핏이 1930년생이니까. 아유, 30년생입니까? 네, 그 지금 이제 거의 93세. 네, 93세죠. 네. 사실 워렌 버핏은 뭐 임자일주의 신강한 명식입니다. 임자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비상하고 뛰어난 해안을 가진 그리고 강력한 어떤 이렇게 멘탈을 가진 어떤 그러니까 사실 투자라는 게 멘탈 싸움이잖아요. 그런 데다가 또 전체적인 사주가 신강하기 때문에 타인의 룰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룰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의 용신이 이 사람의 제일 중요한 키 카드가 재성이에요. 재물이에요. 근데 그 재물이 13세 때부터 쫙 왔습니다. 근데 이 11살 때부터 이제 이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26인가 7살에 캐시아웃을 합니다. 그 당시 1950년대 돈으로 17만 불.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캐시아웃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투자자의 길을 쓰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의 재물운이 편제가 아니고 투자자인데 정제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그 월급쟁이의 힘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분의 투자의 철학을 보면 단기 투자 안 하죠. 장기 투자고. 맞습니다. 이 사람은요 우량주의 장기 투자이라. 물론 그리고 제일 핵심은 미국을 배신하지 마라 이거예요. 미국을 믿어라. 그래서 미국에 기반을 둔 우량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절대 너는 영혼의 손실이 안 난다라는 건데요. 20대에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이 사람의 재산의 99%는 50대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사람은 복리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큰 돈을 노리지 말고 안정적인 이익을 복리로 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강하면서도 편제가 아니라 정제이기 때문에 정제적인 방식, 자신의 제가 볼 때 명식에 딱 맞는. 그래서 인생의 후반에 와서 이렇게 그 과실을 계속 해는 거예요. 장기 우량 투자. 투자자는 워렌 버핏. 사업하시는 분 중에는 누구 하셨어요? 근데 워렌 버핏을 했으니까 이제 그의 투자자로 워렌 버핏을 했으니까 사업도 이제 그에 준하는 20세기적인 인물을
해야 되겠죠.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빌 네. 게이츠. 네.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뭐 끊임없는 혁신, 끊임없는 신제품 막 그래서 우리를 막 흥분시켰잖아요. 근데 이분은 뭘 하고 계신지를 잘 모르겠는데 엄청난 부자란 말이죠. 근데 이분은 임술일주에 신약한 사람입니다. 앞에 달라요. 생기기도 좀 약간 이렇게 좀 비리비리하게 생겼잖아요. 키 크고. 예. 남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돈을 모으는데 최적화된 그런 일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큰 규모의 기업을. 그리고 이제 술토가 이렇게 일제월제 쫙 깔렸으니까 이 술토는 규모가 이제 전 지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스케일이라는 거죠. 사업가의 최고의 운인 상관편제. 이걸 이제 우리가 식상생제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 두 개의 딱 글자만을 천간에 이렇게 투간시켜 놨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먹고 살 도구와 그걸 통해서 벌어들일 재물을 하늘에 이미 별처럼 박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농담이 있거든요. 아까 저 워렌 버핏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막 일찍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냈는데 떨어져요. 그래서 콜롬비아를 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하버드에 입학했으면요, 오늘날에 워렌 버핏은 없었어요. 빌 게이츠는 거꾸로 하버드를 박차고 나왔죠. 네. 큰 돈을 벌려면 하버드 가면 안 되겠네. 그래서 두 사람의 경우가 묘하죠. 하여튼 어쨌든 하나는 잘렸고 하나는 튀어나왔습니다. 예.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한 사람은 강하고 한 사람은 약하지만 동시에 그 돈을 벌운 대운의 흐름이 한 50년을 이들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흘러줬고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룰을 그대로 직진했다라는 겁니다. 네,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의 사주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타고난 부자들이었습니다. 저희 독자들한테 명리학이란 이런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실 부분이나 정리해 주실 게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모두 누구나 다 이 짧은 자신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또 대부분 다 잘 모르죠.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장 간결하고 그리고 가장 진심으로 들을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저는 명리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을 치거나 미래를 예견하거나 길흉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가장 인간을 잘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동량의 인간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새롭게 씻은 관점으로 명리학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원 대표와 명리학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